덕순아, 지난주에 네 남편 병원에서 봤어. 어떤 여자랑 같이 있더라. 그 한마디에 제 손에 든 찻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내 남편을? 어떤 여자랑? 여고 동창회에서 그 말을 들은 순간 귓가에 벌이 윙윙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죽었다던 그 남자가 내 인생을 망치고 떠난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요? 그것도 다른 여자와 함께? 내 남편이 살아있다고? 무슨 소리야?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쳐다봤어요. 교통사고? 아니야, 덕순아. 분명히 최명식 맞았어. 어떤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니까. 테이블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눈이 저를 향했어요. 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움켜쥐고 친구에게 위치를 물은 뒤 곧장 달려갔어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배신감이었어요. 당장 가서 따져 묻고 싶었어요. 왜 날 속였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 손에 든 반지꼬리가 떨어졌어요. 죽은 딸 정은이를 기억할 수 있는 손수건이 들어있는 반지꼬리였죠. 주워 올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최명식님은 3층 안병동 314호실에 계십니다. 안병동? 그럼 그 여자는 간병인인가? 아니면 세부인? 3층 복도는 하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병실마다 철제문에 번호가 붙어 있었죠. 314호실 앞에 서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3년간 죽은 남편을 생각하며 흘린 눈물,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분노가 가슴을 타고 올랐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니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병실 앞 작은 창으로 들여다보니 휠체어에 앉은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앙상한 어깨, 그리고 옆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어요. 문에 손이 닿는 순간 TV에서 가요가 흘러나왔어요. 텔레비전 브라운관 특유의 둔탁한 소리였죠. 문을 밀었습니다. 그 순간 앙상하게 말라버린 얼굴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손에는 정은이가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그려준 기차 타러 가는 날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누군가 덕순 씨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땐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셋이 달려와 부축했다는 건 나중에 들은 이야기고요. 죽었다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충격, 그가 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분노, 다른 여자와 함께 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 손에 쥐어진 죽은 딸의 손수건을 본 순간 내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1994년 봄, 제 인생의 두 번째 장례식이자 기적의 시작이 될 그 순간이 찾아왔죠. 지금 제가 73세가 된 2025년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날의 충격과 그 후에 알게 된 진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그때 처음 만났던 이야기를 해드려야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1977년 서울역에서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77년 서울역, 그때 제 나이 25, 대학교 3학년이었죠. 군사정권 시절 시위에 참여했다가 2번이나 휴학을 했던 터라 나이만 먹고 졸업을 못했어요. 그날은 정치사회학 과제 때문에 서울역 주변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유신 말기라 거리는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그때는 달마다 누군가 실종된다는 소문이 돌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칼라가 둥근 청색 블라우스에 교복 같은 주름 치마를 입고 당시 유행하던 마담포라 패턴이
그려진 까만 숄더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학생 시위대가 몰려다니는 걸 멀리서 관찰하며 메모를 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이봐, 학생, 거기서. 갑자기 뒤에서 들려온 외침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진짜 얼음장 같은 느낌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돌아보니 정경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죠. 뭐 하는 거야? 공책에 뭘 적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를 반복했어요. 그때 모든 대학생이 외우고 다니던 공식 대사였죠. 경찰은 제 팔을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증 1위 내봐. 불온서적 가지고 있지? 제 가방을 뒤지려는 순간 뒤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람 제 약혼자입니다. 학생 아닙니다. 같이 일하고 퇴근하던 중입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채 뒤를 돌아봤고 한 남자가 제 팔을 감싸 안고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엔 작업용 장갑, 등에는 석탄 자국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에서는 여갑 붕어빵 파는 아저씨 손처럼 거칠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우리 아버지의 부드럽고 차가운 손과는 완전히 달랐죠. 경찰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어요. 어디 공장인데? 서울 기계부품입니다. 낮 근무 마치고 막 나왔습니다. 신분증 봐. 가방에 있습니다. 가방에 손 좀 넣겠습니다.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진짜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출입증이었어요.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이내 물러났고 저는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지요. 몇 분간 말없이 걷다가 역 맞은편 골목에 들어서자 그 사람이 제 팔을 놓았어요. 그리고 당부하듯 말했습니다. 여긴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돌아가세요. 오늘 같은 날은 괜히 학생인 티 내지 말고요. 말을 다 잊지 못하더군요. 저도 아무 말 못했어요. 긴장이 풀리자 갑자기 눈물이 나왔거든요.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걸 본 그 사람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깨끗하진 않지만 닦으세요. 남은 눈물은 나중에 혼자 닦지 마시고.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인 채 여러 번 끄덕였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도 몰랐지만 그날 그 사람의 손등에 박힌 굳은 살과 눈빛 하나만으로 내 마음속 무언가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봤는데 그 사람은 이미 역 안쪽으로 사라지고 없었죠. 거리엔 노란 택시가 줄지어 서 있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대자보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 손수건만 만지작거리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제 방에는 델몬트 주스병을 화병으로 써서 꽃을 꽂아두곤 했는데 거기 앞에 손수건을 놓고 자주 바라봤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명식이라는 걸 안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우연히 같은 교회 봉사 자리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였죠. 서울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조용히 봉사 일만 도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함께 식사를 하게 된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그때 저 지켜줘서 고마웠어요. 사실 나 그런 순간엔 울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손수건 받고 나서 너무 안심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어요. 울 수 있는 사람이라 다행이네요. 전 어릴 때부터 아무도 날 위해 울어주지 않아서 그날 난 처음으로 그 사람이 고아라는 걸 알았어요. 10살 때 양부모가 돌아가시고 친척집 다락방을 전전하며 자랐다고 했죠.
공장에서 일하면서 혼자 독립했고, 이제 막 작은 기계부품 회사에 취직했다고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이미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걸. 분수대 앞에서 그를 기다리던 날들, 빨간 공중전화 박스에서 그를 부르던 시간들, 명동에서 둘이 걷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당시 우리 부모님은 대학 교수였고, 저도 명문대 법대생이었어요. 주변에선 당연히 비슷한 집안, 비슷한 직업의 남자를 만나길 바랐죠. 하지만 제게는 그 사람이 지켜주었던 순간의 따뜻함이 세상 어떤 명예보다 소중했습니다. 철도 화물을 나르던 그 손, 제 눈물을 닦아주던 그 손수건. 그때는 몰랐어요. 그 손이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걸. 우리는 1980년 초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는 제 부모님 모습이 없었습니다. 대학 교수의 딸이 철공소 하청 일하던 남자와 결혼한다는 걸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법대 나온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냐며 결혼식 전날까지 반대하며 제 방 앞에서 서성이셨죠. 하지만 난 확신했어요. 그 사람은 학벌이나 재산은 없었지만 나를 지켜주는 데 있어선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대학 캠퍼스 담장 너머에서도 항상 기다려주던 그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결혼 후 우린 연립주택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보증금 30만 원, 월세 3만 원짜리였어요. 가구라곤 접이식간이 침대와 플라스틱 상 하나뿐이었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주택 복권만 당첨되면 진짜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명식이는 매주 복권을 한 장씩 샀어요. 그 복권은 책상 달력 밑에 고이 모아두곤 했죠. 물론 한 번도 당첨된 적은 없었지만 그 작은 꿈이 우리에겐 큰 기쁨이었어요. 퇴근 후 명식이가 직접 볶아준 김치볶음밥, 잘 자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손, 주말엔 둘이서 남산 꼭대기까지 걸어가는 산책. 그 소소한 행복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이 됐습니다. 1980년 말 첫째 딸 정미가 태어났어요. 해태제과 맛동산 과자가 담겼던 작은 종이 상자를 저금통 삼아 동전을 차곡차곡 모았죠. 정미 학자금이라고요. 그 이듬해엔 둘째 정은이까지 나왔어요. 당신 나중에 우리 애들 데리고 기차 태우러 가요. 당신이 예전에 일했던 서울역 말이에요. 지금은 공장장이 되셨지만 거기서 처음 만났잖아요. 기차가 아니라 우리 집이 기차처럼 빠르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함께한 일상은 소박했지만 충만했어요. 집에 오면 명식이는 재래시장에서 3번 대기를 아이들과 먹으며 재미있게 웃었고 라면 5개 사서 냄비에 한꺼번에 끓여 나눠 먹던 저녁 식사가 우리 집의 작은 잔치였습니다. 국수사리를 추가해서 끓인 라면이 저희 집 특별 메뉴였지요. 저는 법대를 졸업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집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서류 정리와 간단한 상담을 주로 맡았죠. 명식이가 기계부품 하청 공장의 공장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일을 줄였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3번은 꼭 나갔어요. 제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그때까진 우린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은 늘 짧게 다녀가더군요. 정미가 5살 되던 해인 1985년 11월 유치원 앞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갓 퇴근한 명식이와 함께 정미를 데리러 가던 길이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정미가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였고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정미야, 정미야. 나는 정미의 이름을 몇 번이고 불렀습니다. 그 아이는 대답이 없었어요. 따뜻했던 체온이 식어가던 순간 난 처음으로 그 사람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작업장에서 늘 조용히 묵묵했던 그 사람이 아이를 안고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손을 더 꼭 잡았어야 했는데. 구급차 사이렌 소리, 병원 응급실 모두가 고개를 흔드는 순간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가슴을 후벼 파요. 장례식 날 아침, 하얀 국화꽃이 유독 쓸쓸해 보였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오셨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로 영정을 꾸몄죠. 정미의 유품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림 하나, 종이약 몇 장, 그리고 내가 자주 맺었던 빨간 머리끈. 그 사람은 머리끈을 꼭 쥐고 며칠을 말없이 앉아 있었죠. 그 손에는 여전히 그때 그 손수건이 감겨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아마 그는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말없이 아주 조용히. 시간은 흘렀고 우린 다시 둘째 정은이에게 더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둘째를 위해선 더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정은이는 그 나이답지 않게 조용한 아이였어요. 매일 아침 언니 사진 앞에서 인사하고 편지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지냈죠. 백설표 밀가루 봉지를 오려 그림판을 만들어주면 그 위에 온종일 색연필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8살이 되던 1989년 2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꾸 입맛이 없다고 하고 손발에 멍이 들고 숨이 차다며 오래 걷지 못하는 거예요.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해서 서울대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자가 면역 중복 질환입니다. 루푸스와 희귀 혈액 질환이 동반된 형태인데 신약과 수입약 투여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루푸스와 희귀 혈액 질환이 함께 왔다는 의사의 말에 우리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보험도 안 되는 수입약을 쓰다 보니 약 한 알값이 쌀 한 말보다 더 비쌌고 치료비는 1년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넘겼죠. 그 시절엔 희귀질환 지원제도도 없어서 집도 일도 다 잃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로 공장을 그만두고 24시간 3교대 철야 일을 시작했습니다. 루푸스 치료할 때 그 스테로이드 약 때문에 정은이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었어요. 아이는 거울도 안 보려 했죠. 그때 명식이가 자기 얼굴에 솜을 넣고 아빠도 부었어 하며 아이를 웃게 했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의 봄은 유난히 진달래가 곱게 피었어요. 병원 창가에서 정은이가 저거 꺾어다 머리에 꽂아주세요 했는데 그게 마지막 봄이 될 줄은 몰랐죠. 정은이는 하루가 다르게 마르고 주사에 울고 약에 헛구역질하고 하얀 입술로 내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엄마, 나 나으면 서울역 가서 진짜 기차 타보고 싶어. 나는 아이 앞에서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는데 그 말에는 도저히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은이가 그려둔 그림 속에는 가족이 함께 회전목마를 타고 웃고 있었고 하늘엔 종이약이 날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사라지기 전날까지 손에서 놓지 않던 그 손수건 위에 색연필로 기차 타러 가는 날이라고 적어 놓았더군요. 그리고 그해 가을 1989년 10월 정은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림 속처럼 웃으며 가지도 못하고요. 장례식 날 대학생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은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 삶은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미가 처음 걸었던 날 우리는 소주 한 병으로 밤새 웃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후 같은 식탁에서 우린 둘째 아이의 영정사진을 놓고 말도 못하고 있었죠. 두 번째 장례식을 치른 그날 밤 명식과 저는 서로의 얼굴도 보기 싫어졌어요. 거울 속에는 자식도 지키지 못한 나약한 부모만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떠난 뒤에도 삶은 이어졌습니다. 그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를 끌고 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가슴이 찢어져도 우린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해 겨울, 우리가 살던 공릉동 골목을 지날 때마다 정은이와 손잡고 걷던 장면이 떠오르곤 했죠. 사람들 말처럼 시간이 약이 되지는 않더군요. 우리에게 시간은 그 아이들이 없는 현실만 더 또렷이 보여주는 독약 같았습니다. 명식이도 변해갔어요. 아이들이 떠난 이후 말수가 더 줄었고 밤이면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늘어났죠. 때로는 작업용 목장갑을 벗지도 않은 채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곤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말을 걸자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그 말은 날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방어막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들의 빈자리를 메우려 애쓰던 저와는 달리 명식이는 그 빈자리를 그대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 명식이의 사업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운영하던 기계부품 하청 공장은 하청 본사의 구조조정으로 한순간에 일거리를 잃었고 1989년 유가 파동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우린 원가에도 못 미치는 거래로 하루하루 적자였어요. 회사 문 앞에 부도 처리 종이가 붙고 공장 기계를 떼어가는 날 명식이는 처음으로 막걸리를 한 통째 비웠어요. 그날 밤 돌아온 그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어요. 내일부터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갈 거야. 화물하역, 그거라도 해야지. 그래도 난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이 예전처럼 돌아올 날을 내게 괜찮다라고 말해주던 그 밤을. 그러려면 아이들 사진을 치우고 기차 그림이 그려진 손수건도 접어두어야 했어요. 명식이의 눈에서 다시 빛이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그러던 1990년 6월 어느 날 그는 늦은 밤 술에 취한 채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옷에서 이상한 향기가 났어요. 명식이가 향수를 뿌린 날은 처음이었죠. 우리 집엔 향수 한 병 없던 집이었으니까요. 당신 어디 갔다 왔어? 그는 나를 향해 처음으로 시선을 마주한 채 말했습니다. 나 딴 여자 생겼어. 그 말 한마디에 식탁 위 컵이 넘어지고 국이 식고 내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지긋지긋해. 매일 죽은 내 얼굴 떠오르고 너랑 있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가 않아. 그 여자는 내 얘기를 들어줘. 내가 아파도 미안하다고 말해줘.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 아이들을 지켜내려던 날들, 그리고 아이를 안고 울던 그 밤조차 다 없던 일처럼 말하는 그 얼굴 앞에서 나는 한동안 말도 못했습니다. 이틀 후 그는 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그래야 나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 식탁 위에 놓았어요. 그 반지가 부딪히며 나는 소리,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정은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림 위에 그 반지가 굴러 떨어졌거든요. 저는 반지를 집어들었고 그때서야 이해했습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영원이라는 글씨가 얼마나 가벼운 말이었는지. 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소리쳤어요. 그래 가. 당신 같은 사람 없어도 살 수 있어. 우리가 결혼하던 날 신촌성당 앞에서 나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그를 선택했어요. 그가 말하던 당신만 있으면 되라는 말이 이렇게 쉽게 깨질 줄은 몰랐죠. 법원 직원이 건넨 이혼 확인 서류를 받아들 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내 인생의 한 장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느낌이었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모든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는 자신의 짐을 챙겨나갔습니다. 미안하다. 이게 더 나을 거야.
아무 설명도 없이 그는 그렇게 떠났어요.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빈집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벽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식탁 위엔 밥도 국도 다 식어 있었고 손수건만 젖어 있었습니다.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시간 저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탁상 달력을 넘기다 보니 정미와 정은이의 생일이 동그라미 쳐져 있었죠. 그 날짜들, 이젠 누구를 위한 날들일까요? 아이들의 작은 운동화가 현관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버리지도 들여놓지도 못한 채 그저 매일 먼지를 털어냈죠. 마치 그 아이들이 돌아올 것처럼 그렇게 내 삶은 또다시 조각났어요. 한때 지켜주겠다던 그 사람이 이번엔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도 없었습니다. 집 정리를 하다가 서랍에서 그 사람이 매주 사던 주택 복권들이 나왔어요. 모서리가 다를 정도로 접혀 있었죠. 그중 한 장에는 아이들 이름 첫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정미, 정은 꿈의 집. 한때는 사랑이 모든 걸 이겨낼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 사랑은 슬픔 앞에서 가장 먼저 도망가는 것 같았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도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람을 폈다는 말, 이혼하자고 했던 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쉽게 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혼 후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현관문부터 바라봤어요. 혹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고 그의 구두가 놓인 자리는 비어 있었고 대신 아이들의 작은 신발들이 먼지만 쌓여갔죠. 애인도 남편도 아이들도 하나씩 잃고 나니 집안의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어요. 집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상자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안에 갇힌 물건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덕순아, 이제 집에 와라. 미국 가서 새 출발하는 건 어떻겠니? 부모님이 마침 미국 UCLA에서 연구 교환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덕에 짧게라도 유학을 다녀오자는 제안을 받았죠. 지금 아니면 못 간다는 말을 듣고도 나는 마지막까지 비행기 표를 쥐고 고민했어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돌아오면, 혹시라도 다시 연락이 오면,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정은이의 그림을 작은 액자에 넣어 손가방에 넣고 떠났어요. 1991년 3월 싸늘한 봄바람이 불던 날이었죠. 서울역 플랫폼을 지날 땐 괜히 괴롭도록 울컥했어요. 명식이가 처음 일했던 곳,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그리고 기차 타러 가자던 정은이의 마지막 말을 끝내 지켜주지 못하고 떠나는 것 같아서요. 김포공항에서 제 가방엔 딱 3가지만 소중히 넣었어요. 아이들 사진, 명식이가 서울역에서 처음 만날 때 건네준 손수건, 손수건은 나중에 정은이가 그림을 그렸었죠. 그리고 서울행 비행기표 1장. 그 표를 저는 유학 내내 복표라고 불렀어요. 언젠가 행운처럼 다시 돌아갈 바람을 담았죠. 마치 복권처럼요. 김포공항에서 제 가방엔 딱 3가지만 소중히 넣었어요. 아이들 사진, 명식이가 서울역에서 처음 만날 때 건네준 손수건,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쓸 왕복 항공권의 귀국편. 명식이가 준 그 손수건 위에는 정은이가 기차 타러 가는 날이라고 색연필로 글을 써뒀었죠. 미국 생활은 조용했습니다. UCLA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만났어요. 부모님과는 매주 교수 사무실에서 짧게 통화했지만 명식이 얘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1992년 5월 미뤄두었던 귀국편 비행기를 타기로 했어요. 그 사람을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LA는 폭동으로 뒤숭숭했고 한국에선 386 세대가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대한항공 기내지에 실린 삼성 마이마이 워크맨맨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나는 그 사람의 고향 친구가 운영하던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 간판은 여전히 같았고 내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국자를 들던 친구가 고개를 들더군요. 덕순 씨, 오랜만이에요. 저 명식이 소식 혹시 알 수 있을까 해서요.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식이 소식 몰랐구나. 예, 명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3개월 전쯤 안양에서 차 사고 났다는 소식 들었는데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고만 하더라고. 내 연락처도 바뀌어서 연락 못했을 거야.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두 다리가 주저앉을 듯 흔들렸어요. 죽었다고요? 미안하다. 나도 자세한 건 모르고 아내가 아이 출산해서 장례식도 못 갔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무언가 무너질까 두려웠어요. 새로 생겼다는 여자는 누구였을까? 행복했을까? 나를 잊었을까? 묻고 싶었던 그러나 이제 영원히 알 수 없는 질문들이 가슴속에 쌓였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말없이 식당을 나와 서울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모든 사람들 얼굴이 명식이처럼 보였고 모든 우산 밑에 그가 서 있을 것 같았어요. 서울역 플랫폼에 서서 한참을 기차만 바라봤습니다. 기차 떠나는 소리가 마치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날 밤 어느 여인숙 구석에서 나는 아이들 사진을 꺼내보고 또 봤습니다. 정미, 정은, 그리고 그 사람. 결혼식 날 사진. 그 사람의 사진을 찍고 싶은데 손이 안 움직이더군요. 찢어봤자 내 가슴만 더 아플 뿐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날 떠났고 다른 여자를 만났고 결국엔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날 밤에는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무리도 없이 내 모든 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혼자 오열했습니다. 여인숙 구석에서 수건으로 입을 막은 채 울었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운 건 처음이었죠. 나는 다음 날 다시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말없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케네디 대학에 등록해서 사회복지학 공부를 이어갔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식을 잃은 부모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도 내 이름도 다 버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그땐 믿었어요. 어쩌면 그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밤마다 꿈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이 돌아오곤 했어요. 그리고 매번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옆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2년을 보냈어요. 정신없이 공부하고 작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잊으려 애썼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 것이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김덕순이라는 이름 대신 그레이스 킴이라고 불리는데도 익숙해졌고요. 그 사이 아버지는 UCLA에서의 교환교수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러던 1994년 초봄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덕순아,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 전립선암 말기래. 빨리 들어오는 게 좋겠다. 하룻밤 사이에 짐을 싸고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엔 느낌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케네디 대학 기숙사 방을 완전히 비웠어요.
아버지는 서울대병원 9층 VIP 병실에 계셨어요. 중환자실 옆 조용한 방이었죠. 평생 책만 보시던 그분이 이제는 링거줄의 의지에 겨우 숨을 이어가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병실 의자에서 꼬박꼬박 밤을 새우고 계셨고요. 병원에서 거의 한 달을 지내며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병동 냄새, 소독약 냄새, 배식 시간에 올라오던 미음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여고 동창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덕순아, 이번에 꼭 나와. 너 아버지 아프셔서 한국 갔다면서? 다들 걱정하고 있어. 솔직히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병실에만 있다고 바람 쐬고 친구들도 만나라고 하셨죠. 간만에 화장을 하고 여고 동창회 갔던 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니 오길 잘했구나 생각했어요. 제 결혼식에도 와준 오랜만에 만난 가장 친한 친구가 남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요. 근데 명식 씨까지 병간호하느라 힘들겠다. 살이 너무 빠졌더라. 지난주에 병원에서 봤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잠깐 내 남편이 살아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교통사고? 아니야, 덕순아. 지난주에 내가 직접 봤어. 친구들은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누군가 물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움켜쥐고 친구에게 병원 위치를 물은 뒤 곧장 달려갔어요. 평생 느껴본 적 없는 배신감이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나를 속이고, 말로는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내게 이혼을 요구하더니 다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당장 가서 따져 묻고 싶었어요. 왜 날 속였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 손에 든 반지꼬리가 떨어졌어요. 정은이가 마지막으로 만져본 그 손수건이 들어있는 반지꼬리였죠. 주워 올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최명식님은 3층 안병동 314호실에 계십니다. 안병동 3층 복도는 하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80년대 초 우리가 신혼여행 갔던 제주호텔처럼 노란빛 바랜 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실마다 철제문에 번호가 붙어 있었죠. 314호실 앞에 서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3년간 죽은 남편을 생각하며 흘린 눈물,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분노가 가슴을 타고 올랐어요. 병실 앞 작은 창으로 들여다보니 휠체어에 앉은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앙상한 어깨, 문을 밀었습니다. 그 순간 앙상하게 말라버린 얼굴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손에는 정은이가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그려준 기차 타러 가는 날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쓰러졌어요. 누군가 덕순 씨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그땐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셋이 달려와 부축했다는 건 나중에 들은 이야기고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같은 병실 구석 의자에 누워 있었어요. 병원 가운을 입은 의사가 혈압을 재고 있었고 옆에는 그때 식당에서 만났던 명식이의 친구가 서 계셨어요. 정신이 드세요, 덕순 씨? 이분은 바로 명식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말했던 그 친구였어요. 당시 국자를 들고 있던 그 표정이 아직도 선명한데 이제는 다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분노, 당혹감, 배신감이 모두 뒤섞였죠. 왜 거짓말했어요? 왜 다들 날 속였어요? 그는 미안한 표정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명식이가 암 진단받은 건 이혼하기 직전이었어. 간암이었어요. 붙잡고 싶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또 하나의 아픔을 내게 주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딴 여자 만났다는 말을 지어낸 거지.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날 이후 모든 장면이 영화처럼 돌아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사람이 내게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던 날, 그건 병원 소독약 냄새를 지우려던 것이었군요. 그럼 교통사고는요?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건 명식이 부탁이었어. 내가 언제라도 찾아오면 죽었다고 말해달라고. 자기 몸이 이미 많이 망가진 후였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했지. 죽었다고 전해달라고. 내가 자기 때문에 다시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 그때 명식이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고 얼굴은 항암 치료로 변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제가 처음 만났던 그 날처럼 선명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한 거야? 그는 천천히 입술을 움직였어요. 말하는 것 자체가 많은 힘이 드는 듯 했습니다. 미안해, 아이들 보내고 나마저 죽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잖아.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말했어요. 한 사람은 아프고 다른 한 사람은 간병하다 무너지는 그 고통을 또 그렇게 살게 할 수 없었어.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어. 새 삶을 살기를. 그리고는 숨을 고르더니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거울을 보면 옅은 주름과 하얀 머리카락에서 세월의 흐름을 느낍니다. 이렇게 볼 생각도 없었어. 하지만 마지막이 가까워지니까. 한 번은 보고 싶었지.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어요. 73세, 인생의 저녁이 찾아왔지만 더 행복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날 병실 문을 열었던 순간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었나 봅니다. 아버지는 그의 여름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으시며 넌 늘 옳은 선택을 했다고 하셨죠. 어머니는 그 후로도 10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매일 아침 동아일보를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명식이는 의사들 말로는 6개월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어요. 간암 말기, 이미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그때 의학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하지만 명식이는 기적처럼 1년을, 2년을, 그리고 그 이상을 버텼습니다. 항암 치료 후유증은 컸어요. 손발 저림, 만성 피로, 기억력 감퇴. 특히 말을 하는 것이 많이 느려졌죠. 한 문장을 말하는데 몇 분씩 걸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느린 말 한마디가 저에겐 세상의 그 어떤 시처럼 아름다웠습니다. 1996년 명식이가 항암 치료를 마치고 기적처럼 회복 단계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결정했어요. 도시를 떠나 강원도 깊은 산골로 들어가기로요. 아침에 닭 울음소리에 일어나 장작불로 방을 덮이는 생활이 처음에는 꿈 같았어요. 하지만 눈 오는 날 병원 가려면 3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약 한 봉지 사러 하루가 걸리는 불편함도 있었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우리 집은 스마트폰도 안 터지는 산골이지만 월요일엔 주간지 여성동화를 읽으며 커피를 마셔요. 이불 속 전기장판, 귀에 꽂는 보청기, 작아진 밥공기. 함께 늙어간다는 건 이런 소소한 것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일이더군요. 우리는 매달 어린이 후원단체에 정기 기부를 해요. 처음엔 1명, 2명이었는데 지금은 20명 가까운 아이들에게 새 학용품과 따뜻한 겨울 옷을 보내고 있죠.
그 기부의 시작은 우연한 행운이었어요. 명식이는 병원 생활 중에도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매주 복권을 한 장씩 사곤 했어요. 언젠가는 당첨될 거야라며 웃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주택복권 1등에 당첨된 거예요. 병실에서 당첨 소식을 들은 명식이는 놀라워하다가 조용히 말했죠. 이 돈으로 정미, 정은이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자. 우리 아이들처럼 고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해. 그렇게 시작된 작은 기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권을 사던 그 작은 습관이 이제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특히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어요. 어쩌면 정은이의 마지막 소원을 이렇게라도 이루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때때로 후원단체에서 연락이 와요. 이 아이가 건강을 되찾고 학교에 다시 갔어요. 덕분에 웃게 된 친구가 많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말없이 서로 손을 꼭 잡습니다. 말은 없어도 마음은 늘 말보다 먼저 움직이니까요. 처음엔 후원 아이들 사진을 볼 때마다 정미와 정은이가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통해 다시 숨 쉬는 것 같더군요. 우리 집 마당엔 작은 텃밭이 있어요. 명식이는 여전히 말이 느리고 동작이 둔하지만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는 일만큼은 절대 거르지 않아요. 감자, 고구마, 방울토마토, 옛날 정미가 좋아하던 채소들을 가꾸고 있죠. 지난 봄 명식이는 내게 물었습니다. 나 아직 쓸모 있어?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어요. 당신은 지금 내 숨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내 숨. 그 말을 듣고 그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웃음은 서울역에서 처음 만났던 그 청년의 웃음 그대로였죠. 우리 집 벽에는 서울역 기차 사진이 걸려 있어요. 세월이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사랑은 때로 떠나는 모습으로 오고 미움은 때로 사랑의 가면을 쓴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가끔은 떠나는 것이 머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일 수 있고 침묵이 천마디 말보다 더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집 마당에서 바라보는 해넘이는 참 아름다워요. 가끔 명식이와 저는 작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 명식이가 천천히 내 손을 잡죠. 덕순아, 우리 인생 기차 탔네. 정은이가 꿈꾸던 그 기차, 우리는 결국 함께 타게 된 거죠.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기차를.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는 것, 잃어버릴 것 같지만 다시 찾는 것, 그것이 사랑의 힘이더군요. 어쩌면 우리 삶은 끊임없이 놓치고 다시 잡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 손에는 지금도 그 낡은 손수건이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처음 건네받은 그 손수건, 정은이가 그림을 그렸던 그 손수건, 병실에서 다시 만났던 그 손수건. 세월이 흘러색이 바랐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더욱 선명해졌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눈물을 닦아주며 그가 말했던 남은 눈물은 나중에 혼자 닦지 마시고라는 말. 그 약속은 50년 가까이 지켜지고 있네요. 사랑은 때로 떠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 그 끝에 진짜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누군가도 알아줬으면 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이제 해가 저물어 가네요. 명식이와 저는 오늘도 평상에 앉아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볼 거예요. 서로의 주름진 손을 맞잡은 채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셔요.